겨울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오늘은 저의 조금 솔직한 고민으로 시작을 좀 해볼까 해요. 오늘 영상 자체가 저의 요새의 어떤 고민에서 좀 시작이 된 것인데요. 저는 지금 정기가오리를 포함하면 총 10개의 단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후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요 핸드폰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겨울 레코드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던 영상이 있어요. 궁금하신 분은 아이카드 클릭해서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요새 이제 제가 혼자 밥을 먹을 때는 되도록 고기 섭취를 하지 않고, 그리고 텀블러를 항상 들고 다니고 재활용 분리수거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도덕적인 행동을 하면서 살다가 가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그냥 저 자신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서 의식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저의 요새의 고민은 이겁니다. 이걸로 충분한가?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10개 단체에 정기 후원을 하지만 액수를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닐까? 더 많은 곳에 후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좀 더 철저한 비건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 지금 하는 걸로 충분한가? 이 선을 어디다 그어야 되지? 그게 요새 저의 굉장히 큰 고민이에요. 그래서 이 고민과 이 저의 질문에 대해서 좀 약간의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책을 제가 서점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이제 구매를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저자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 책을 읽고서 조금 해답을 얻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과연 저는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얻었을까요? 끝까지 한번 보시죠. 오늘 소개할 책, 토드 메이의 품위 있는 삶을 위한 철학입니다. 이 책의 앞에 보면 약간 부제 같은 게 써 있는데, 부제가 성인과 괴물 사이의 어디쯤에 있는 보통 사람들을 위한 일상의 철학이라고 써 있습니다. 저의 고민에 딱 맞는 거잖아요. 저는 막 성인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도덕적 괴물이 되고 싶지도 않거든요. 그냥 보통의 하지만 도덕적 품위를 지키는 일반인으로 살다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저의 어떤 마음을 사로잡은 부제였고요. 뒷표지에도 이런 문구들이 좀 마음에 와닿은 게 있었어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이타주의자는 못 되어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평범한 사람을 위한 도덕 이라고 써있거든요. 딱 저에게 필요했던 저의 질문에 딱 맞는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책의 저자는 토드 메이라는 미국 클램슨 대학의 철학과 교수입니다. 이분은 이제 정치 철학과 윤리학 그리고 현대 유럽 철학 같은 분야를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시고, 굉장히 다양한 저서를 또 내기도 했어요. 대중서로는 요 부서지기 쉬운 삶이라는 이 책을 냈었고, 이 책에 수록된 과거의 무게라는 이 글은 또 미국 철학협회에서 선정한 2014년 최우수 철학 비평에 선정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보진 않았는데 굿플레이스라는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드라마의 철학 자문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구성과 전반적인 내용을 살짝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느낀 감상과 제가 읽으면서 계속 들었던 질문들, 그리고 여러분께 좀 읽으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법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책은 총 5챕터와 결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1장에서는요, 이타주의인가 도덕적 품위인가 라는 제목으로 도덕 철학에서 가장 크게 이제 다루는 3가지 유형이 있어요. 결과론, 의무론, 덕윤리, 이렇게 3가지를 보통 이 도덕 철학의 가장 큰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3가지 원칙들, 3가지 규칙들의 한계, 그리고 보통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3가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막 칸트의 정원 명령처럼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조금 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도덕을 실천하면서 사는, 품위 있게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제 주제로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여기서 품위의 개념, 그리고 이 도덕적 품위를 실천하기 위한 어떤 자세나 조건 같은 것들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장, 주위 사람들에 대한 도덕적 품위에서는 말 그대로 나의 주변 사람들, 나의 지인들, 혹은 내가 이제 얼굴을 맞대
맞대는 사람들, 내가 꼭 친한 사람이 아니어도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어떤 도덕적 품위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좀 전제로 하는 배려윤리학이라는 분야가 있대요. 그래서 배려윤리학에 대한 이야기와 다른 사람의 삶을 인정하고 상상하는 상상력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펼치고 있고요. 3장 도덕의 원 넓히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타인들이라는 챕터에서는요, 말 그대로 좀 더 이제 확장을 해보는 거죠. 나의 주변 사람들, 내가 알 법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사람들, 그리고 나와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사람들, 말하자면 뭐 우리의 후손이 되겠죠. 그렇게 시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통 사람으로서, 평범한 인간으로서 어떤 도덕적 행위들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공간적으로 떨어진 사람에게는 자선활동이나 기부 같은 게 될 수 있을 것이고,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어떤 노력들, 이런 것들이 예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4장에서는 원이 더 넓어집니다. 도덕의 원 넓히기, 비인간 동물들이라는 주제로 이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시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을 넘어서서 인간이 아닌 동물들에게까지 이 원을 넓혀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서 좀 더 나아가서 다른 종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덕적 품위를 지킬 수 있는가, 우리가 인간과 동물은 본질적으로 달라라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면서, 예시를 들고 질문을 하면서 그 생각을 계속 돌아보게 만들고요. 어떤 동물에 대한 도덕을 주장하기 위한 기반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것들을 좀 검토를 해봅니다. 5장에서는요, 정치와 품위라는 제목으로 사실 이런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거, 어떤 도덕적 품위를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으로 우리가 기부를 하든 시간을 들여서 자원봉사를 하든 그것은 우리가 의사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라는 어떤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어떤 정치적 행위일 수밖에 없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그렇게 기부를 하고 봉사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구조적인 부분, 정치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 사회 문제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정치적 품위에 접근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는요, 우리의 이야기와 우리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우리 각자의 삶을 이야기로 한번 바라보자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로 한번 바라보게 되면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와 그리고 각각의 삶이 갖고 있는 굉장한 복잡성과,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그 이야기는 100% 진실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약간 어떤 일정 정도의 자기 기만이 포함이 되는데, 그 자기 기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로 삶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결론 부분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책 전체의 구성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요약처럼 들리시겠지만 사실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지금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책에서 실제로 논증하고 있는 내용이나 예시로 들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나 그리고 이 저자의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거의 이야기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책을 리뷰하는 영상을 만들 때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제 저의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구성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 책에 대한 감상이나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저의 어떤 의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핵심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핵심 개념은 제가 책에서 직접 인용을 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의 제목이 품위 있는 삶을 위한 철학이잖아요. 이 책에서 품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것을 설명한 부분을 좀 읽어볼게요. 품위 있는 도덕적 행위는 이 세상에는 살아가야 할 삶이 있는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사상은 내가 품위라고 부르는 것의 핵심에 자리 잡은 사상이다. 우리는 사람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러하다.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전개되는 계획과 관계에 참여하기. 인생 행로가 전개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인식하기. 음식, 주거, 수면 같은 생물학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자신의 주위를 배려하고 애착을 느끼는 기본적인 심리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우리는 새로운 도덕의 틀을 구축할 수 있다. 그 틀은 먼저 다른 사람들도 살아가야 할 삶이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한다. 이것이 이제 이 책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도덕적 품위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는 이런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모두가 보장받고 싶어하는 어떤 인간적인 삶이 있고 거기에 어떤 인간의 존엄성이 있고 그것이 인간의 본질적 가치이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이런 각각의 삶의 행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각자에게 이런 삶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 그것이 도덕적 품위이고 동시에 내 삶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것들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전개되는 어쩌고저쩌고 얘기 있잖아요.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또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내 삶에서도 인간다운 삶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개념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책의 아주 앞부분입니다. 뒤에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고 있고요. 이 저자의 주장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이제 도움이 될 법한 부분을 한 부분 더 읽어드릴게요.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보았던 세 가지 도덕 이론의 이타주의적 특성과는 대조를 이룬다. 주변 사람들의 얼굴로부터 영향을 받고 상식적 예의를 실천하는 것이 행위의 결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은 아니다. 또는 정언 명령에 따라 도덕적 모범으로 행동하려는 것도 아니다. 예의를 보여줌으로써 우리 자신을 전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덕의 모델을 따라하려는 것은 아니다.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예의는 이 세상을 가능한 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또 인류를 위해 최선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이다. 하지만 이 둘 중 어느 것도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사항을 완수하는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도 살아가야 할 삶이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그런 인식을 합리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 속에 편입시키는 것이다.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해보자면 도덕적 우아함을 간직한 채 이 세상을 헤쳐나가자는 이야기이다. 이제는 이 책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감이 이제 조금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의문들 그리고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고 싶은 약간의 감상 같은 것들을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을 읽으면서 저의 의식에 어떤 흐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앞에서부터 이렇게 읽으면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1장에서 기존의 도덕 철학들을 검토하고 그것이 우리 실생활에 이제 실제로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이제 쭉 보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비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알겠다.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갔는데 제가 2장을 읽으면서 2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나의 주변 사람들, 내 주위 사람들에 대한 도덕적 품위를 지키는 것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우리의 어떤 유대감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배려의 철학이라든지 어떤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감정들 그리고 어떤 유대감이나 상상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거기서 약간 들었던 의문은 그런 거였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식의 유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 품위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제가 아까 읽어드린 부분처럼 다른 사람들도 각자 자신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우리의 도덕적 품위와 도덕적 어떤 행동을 위한 기반이 시작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도덕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유대감이라든지 이 책에서 주장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장을 읽으면서 들었던 의문은 이 사람의 주장이 지금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어떤 원칙을 세우려는 건 아닌가 보다 라는 걸 일단 확실하게 알게 됐고 그러니까 1장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보편적인 원칙
원칙들, 도덕 철학의 원칙들 같은 것을 만들지는 않겠다라는 거구나.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 책의 특징이 도덕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책의 표지부터 지금 이타주의자는 못 되어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평범한 사람을 위한 도덕인데 어쨌든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을 타겟으로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문구들이. 그래서 그렇다면 이 책은 기본적으로 이런 유대감과 어떤 배려의 철학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읽을 거라고 전제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저의 이제 의문은 그런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있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돌이켜보건대 제가 지금 이 책을 다 읽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나서 생각을 이제 돌이켜해보면 어쩌면 저에게는 이 책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이 129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통적 도덕 철학의 왜 도덕적이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저자가 여기서는 답변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아예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도덕적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증하지 않겠다라고 밝히고 그 대신에 당신은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품위 있게 행동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전제하겠다. 그러니까 이 책의 타겟 독자 자체가 도덕적으로 품위 있는 삶을 꿈꾸는 독자들인데 저는 제 삶에서 어느 정도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실천을 하려고 노력하고 어느 정도는 실천을 하고 있는 독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저에게는 어쩌면 이 책이 해답이 될 수 없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말하자면 이 책의 의의를 찾는다면 이 책이 막 안 좋은 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책의 의의를 찾는다면 저 같은 독자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삶에서 여러 가지 실천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천을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읽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 실제로 구체적인 어떤 조언들이 나오거든요. 기부를 할 때는 무엇을 유의해서 기부하면 좋다 라든지 채식을 실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에 대한 것들 혹은 뭐 탄소 상쇄에 대한 설명들, 기부에 있어서의 정치적인 의미나 실제로 정치적으로 무언가를 바꾸려고 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어떤 태도나 우리가 할 행동이라든지 구체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이 책을 읽었으면 조금 더 유용하게 이 책을 읽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 읽고 나서는 다시 돌아가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약간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초점을 맞췄던 것은 추상적인 질문이었던 거예요. 이걸로 충분한가? 내 삶에 있어서의 균형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맞출 수 있을까? 내가 무엇에 더 저울의 추를 더 놓아야 할까?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 근데 이 기준이라는 게 사실 원칙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원칙을 찾고 싶었던 건데 이 책은 원칙을 다루는 책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자가 앞에서 분명하게 밝히듯이 원칙을 만들고자 하는 책이 아니라 보편 인간에게 적용되는 도덕 철학의 규칙을 만들고자 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인드가 무엇인가를 다루는 책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책에 좀 맞지 않는 독자였을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이 이제 책을 다 읽고 나니까 들더라고요. 이게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의문이 들었던 점은 그런 점이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 책이 의미가 없냐 저에게? 그렇진 않았어요.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제가 얻어갈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저에게 되게 큰 도움이 되었고 이제부터는 내가 고민하면서 해야 될 일이구나 라는 어떤 어떻게 보면 뻔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가장 큰 의문은 이 책은 도덕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품위 있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전제와 결론이 같아 보였던 거죠. 제 눈에는 이것이 저의 이제 이 책을 읽는 가장 큰 의문이었는데 제가 약간 스코프를 다르게 배율을 돌려서 이 책을 만약에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실제 삶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가를 초점으로 놓고 본다면 저의 이 전제와 결론이 같은 것에 대한 의문이 조금 해소되는 면이 있었다 라는 것이 이제 저의 이 의문과 대답에 대한 요약입니다. 약간 이해가 되시나요? 5장에 정치와 도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인종차별주의나 여성혐오나 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게 정확하게 선을 긋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이 저자가 되게 세심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딱 받았는데, 그러니까 팔짱 끼고 이 백인 남성이 팔짱 끼고 그래도 우리는 상대의 삶을 인정하면서 동등한 토론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책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제 마음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부분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뻔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역시 이 방법밖에 없는 건가? 너무 힘들다. 이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서 그렇지, 다 맞는 말이지. 정말 험난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는 그런 게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옴기니의 말이 있는데, 앞의 책 내용을 약간 요약해주고, 그리고 그 요약한 걸 기반으로 해서 약간 이제 본인의 어떤 생각을 덧붙이고 있는데, 옴기니의 말이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전통적인 형식의 옹기니의 말이에요. 전 이런 식의 옹기니의 말을 되게 오랜만에 봐요. 앞에 내용을 요약해주고 뒤에 어떤 약간 이야기를 덧붙여서 마무리하는 이런 옹기니의 말을 저는 좀 오랜만에 보는 기분인데, 이것이 앞에서 저자가 되게 반복적으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옹기니의 말에서 이렇게 러프하게 요약을 할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의문이 있어요. 그 요약한 방식도 그렇고 저에게는 조금 사족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앞쪽에 해당하는 요약 부분이 약간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혹하실 만한 약간 그런 게 있어? 라고 하실 만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책의 그 맨 마지막에 옹기니의 말 나오기 직전에 뭐가 있냐면 부록에 예외 없이 철저하게 따라야 할 도덕적 품위의 9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제목 보이시나요? 이렇게 9가지 원칙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이 책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았던 뭐뭐 해라 라는 어떤 이렇게 명령형이라고 하면 너무 거칠어 보입니다만, 어쨌든 뭐뭐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9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그건 지금 알려드리지 않을게요. 이것은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 확인을 해보실 분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앞에 내용을 하나도 안 읽고 이 9가지 원칙만 보잖아요. 그러면 그 맥락을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해?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 부록의 9가지 원칙을 이해하려면 앞에서부터 다 읽고 나서 이걸 딱 보셔야 이해가 돼요. 그러고 다 읽고 보면 이게 어떤 맥락에서 한 말이고, 이래서 이 사람이 한 말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나 서점에 가서 이 책을 보실 분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을 제가 읽었던 중요한 이유는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저의 고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 인생에서, 지금 제 삶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올해는 이제 거의 못 가긴 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그게 작은 규모든 대규모든 클래식 음악 공연에 가는 게 제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비싼 공연을 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그게 저의 되게 중요한 동인 중에 하나예요. 이게 제 삶에서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데, 이것이 지구의 어딘가에서 굶고 있을 사람의 생존보다 중요한가? 라는 의문이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피터 싱어 같은 철학자라면, 이 책에서 피터 싱어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피터 싱어였다면 100% 생존이 더 중요하다. 너의 그 돈을 비근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부하는 게 맞다. 100% 그게 맞다라고 대답을 할 테지만, 과연 그것이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가?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었던 거죠. 이것을 비도덕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일까?
그거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그러니까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피터 싱어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누가 사실 100% 확실한 답을 줄 수 있겠어요. 정말 저명한 도덕 철학자들도 각자 자신의 생각을, 자신이 생각하는 원칙을 내세우고 그것을 논증하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정답, 100%의 정답이라는 건 없을 것이고, 결국은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균형을 잡아가는 수밖에 없겠죠. 책의 저자도 공간적으로 떨어진 사람과 시간적으로 떨어진 사람에 대한 이 우리의 도덕을 어떻게 하면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느냐, 혹은 우리의 어떤 이성과 감정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 장에서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선 행위와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논의해왔다. 그렇다면 그 두 문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자선 행위를 하든 기후변화의 효과를 중단시키려 하든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개인의 이력, 방향성, 지리적 위치, 재원 등의 요소에 달려있는 것이다. 결국은 그때그때 저희 상황에 따라서 저의 어떤 그게 경제적이 됐든 시간적이 됐든 물리적이 됐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면서 균형을 찾아가는 게 결국은 이제 내 몫이구나. 내가 너무 책에서 체리피킹을 하려고 했구나. 내가 너무 답을 찾으려고 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이 책을 이제 토대로 해서 조금 더 제가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을 하고 어디에 선을 그을지 이제 여러 가지로 조금 더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저자가 앞부분에서 밝히기를 이 책이 어떤 구체적인 사례와 구체적인 원칙과 그리고 추상적인 어떤 원칙 사이에 위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 책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그 일을 해낸 것 같고요. 제가 이 영상에서는 이제 최대한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최소화하고 저의 감상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사실 책의 내용은 제가 여기서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철학자가 쓴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과 나름의 논증과 이런 것도 많고, 그러니까 책이 이만큼 두께인데 사실 제가 이 정도 분량의 영상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저의 감상을 위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전부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궁금하신 분은 책을 직접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재밌는 이야기로 만나기로 해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안녕.